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그 부동산이나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이런 글귀를 되게 자주 보게 돼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예. 미래 예측하는 건 신의 경지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해서 가지고 네. 왔어요. 소장님, 우리는 이 미래는 감히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어떤 걸까요? 저도 그런 댓글도 많이 받고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이제 들어봤어요.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예, 저희 구독자가 이제 적지 않아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유튜브를 굳이 보일 필요 없으시다. 예, 그리고 뭐 굳이 시간 내서 책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는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하러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소장님.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공부를 해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네네. 오로지 대응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놓자. 약간 이런 거죠, 소장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데 네. 정확히 저는 공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흑인 수학자가 그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네.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나사죠. 나사에서 흑인들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자.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여자의 흑인 수학자가 난제 수학을 다 풀어버리고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궤도, 이걸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죠.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 우주선을 날릴 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갔다가 돌아오는 궤도를 정확하게 어떤 일정 범위 안으로 똑 떨어지게 계산을 해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한 거잖아요. 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그 기준이 수학이라는 그 정말 정확한 계산 하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 계산이 틀리면 이 비행기는 다른 곳에 추락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맞으면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야. 제가 또 딴지 걸고 느끼신 네네. 거죠. 네. 이런 뭐 우주선, 뭐 이런 공항, 네네.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인생사가 그렇죠.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돌발 사항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사회라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다양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적인 변수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기준이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회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돌발 상황에서도 지켜줄 기준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다면 그렇죠. 예측할 세워져 수 있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 기준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영향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내고 막 이러면서 사회 현상을 점점 알아가려고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 공부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기준들을 명확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미래를 예측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좀 이 영역을 좀 좁혀서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부동산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부동산은 제가 연구를 해봤지만 다른 사회 현상에 비해서 굉장히 요인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요인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냥 딴지만 걸을 수가 없는 게 네. 소장님이 또 18년, 17년부터 말씀하신 게 지금 계속 맞아왔단 말이죠. 사실은 네.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한 게 지금 이제 18년부터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현상을 맞춰왔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분양을 하고 현장에 있을 때부터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사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거니까 네. 살 수 있으면 집을 무조건 사라. 근데 진짜 그때 웃겼던 게 저는 이제 속으로도 많이 웃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많이 웃었어요. 그때 집을 팔던 사람들이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정말 많았다. 어떻게 달랐죠? 네. 그러니까 집을 팔잖아요.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은 속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일종의. 네. 거짓말을 하면서 판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은 절대 집을 안 사. 하지만 너는 사. 그래서 그런 거죠. 너는 사야 되고 예. 제발 사십시오. 올라갑니다. 예, 이거 진짜 좋아요. 예, 이러면서 본인은 절대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손님 중에 너는 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사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 안 샀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폭등을 외쳤었어요. 이게 진짜 소장님의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맞추셨던 거잖아요. 네.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지역 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그 시기 막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뭐 여기는 좀 덜 오를 것 같은데 여기가 팍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기준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세워놨고 그 기준들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맞추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분들을 보면 기준들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고 뭐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왜 그렇게 그분들도 하는 참 걸까요? 모순적인 게 그분들이 몇 달 뒤, 몇 년 뒤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 그리고 틀리면 예측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보면은 대부분의 시장 상황과 반대적인 기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승을 속으로는 바라고 있는데 하락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야.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언제 상승으로 돌변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뭐 예측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진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나름 자기 합리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많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같이 많이 해요. 마치 하면서 이게 원했던 방향이 아닐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저평가된 곳을 찾아라. 네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곧 약간 예측을 했을 때 미래에 올라갈 거니까 네. 약간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평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적인 개념을 뭐냐면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뭐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저평가라는 건 항상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네. 비교 대상이 있고 그 비교 대상에 비해서 평가가 좀 절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대상이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얘는 오히려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딱 그 시점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현상을 보면요. 굉장히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그 현상을 많이 발견합니다. 시간은 현재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상황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긋나는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도 미래로 옮겨야 되는데 미래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미래 시간은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시간적인 개념은 현재 상황. 그러니까 현재 상황 하에 있는 주변 상황을 다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물건만 미래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니까 네,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예측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진짜 포지션을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단 네. 내가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했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현상을 맞히느냐 틀리느냐 이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금리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 사례도 일정하게 맞았는지 그게 일관성이 있는 요인이라면 타당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다. 그럼 이게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도 접해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입주 물량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시기별로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뭐냐? 다른 핑계를 대요. 이 논리의 모순이 뭐냐면 이건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핑계를 댔다는 거는 이 핑계가 이 주요 요인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입주 물량 이거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핑계든 뭐든 이런 요인들을 다 접목을 했을 때 일관성 있게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게 바로 주요인이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소장님 책에 나왔던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시면 진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이 요인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현철 소장이라는 주 요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사라지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멘붕 사태가 오는 거죠. 멘붕. 여러분들은 제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현철만 믿고 있으면 이현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구독자 일순간 당황.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쉽지 공부를 않아요. 하더라도 네. 항상 요인, 원인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원인이 항상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한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공부 시작할 때 제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금리 요인이 부동산에 정말 많은 요인이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정말 중요한 공급이다. 뭐 사람들은 거주기준으로 생각한다. 뭐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 올라가고 일자리 늘어나면 집값 올라가고 이런 요인들을 다 똑같이 왜냐하면 공부하려고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책들, 기존에 있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 저는 이걸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그렇죠. 검증해봤다. 진짜 맞는지. 네. 금리가 맞는 요인이다? 그러면 과거에 진짜 맞았을까? 이걸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금리 그래프를 보고 그 부동산 그래프를 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집값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예, 금리가 떨어지는데 집값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 이건 뭐 아예 일관성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거네. 이런 거는 배제를 시켜야 돼요. 얘는 뭐 그냥 간접적인 요인일 수 있겠네요.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도 대입을 해봤어요. 인구 대입해봤더니 뭐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집값 올라가고 있다. 맞네? 근데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없을까? 그래서 도시별로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대구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대구는 201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줄기 시작했는데 대구는 줄곧 계속 올라가기만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또 다른 도시들은 여기는 대구만 특수한 상황인가? 이렇게 봐서 여러 군데의 도시를 찾아보고 했지만 인구도 다르더라. 그 다음에 일자리 늘어나는 데를 집값이 올라가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더니 일자리도 일관성이 없어요. 나중에 이걸 검증을 해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요인들이 다
모두 다 주요 요인이 아니더라. 이거였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쓸 수 없는 시기잖아요. 너무 네. 많으니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건 다 자기 몫이라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극화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이걸 굳이 막 검증하고 노력해서 정보를 찾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잠깐 쓰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소극화되는 거예요. 소극화돼서 앉아서 그냥 누가 주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소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증하려고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다 검증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IT 뭐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파워포인트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상에 그 정말 올리고 싶은 거 못 올리는 것도 많아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제가 IT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요인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요인, 정말 주요 요인들이 뭐냐.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사람 심리구나. 사람 심리가 이렇게 모이면 쭉 일관성 있게 가고 어느 방향이 같아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다 같아지는구나. 이런 일관적인,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물건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진짜 주요 요인이구나. 이것만 잘 연구해도 사이클의 거의 대부분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시킬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락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도대체 어떤 힘이 이걸 돌릴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다행히 현장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매물이나 이런 걸 계속 눈여겨봤기 때문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상황을 발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추세를 바꿔버리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했고. 그래서 이게 주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 제가 또 분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의 이 파괴력, 어마어마하게 큰 파괴력을 제가 현장에서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진짜 신기하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싼데 왜 안 살까? 미분양이 생긴 거는 주변 가격보다 이제 나중에 싸지게 되는데 그래도 안 사요. 그게 사람 심리가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주변을 못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요 요인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걸 쭉 엮어보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완성이 됐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뭐 완전 100% 정확하게 시기 일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언제쯤 떨어질 거다 했더니 지금 분위기 바뀌고 언제 지금 폭등할 거다 했더니 진짜 비슷한 시기에 폭등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정말 참 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진짜 다 말씀해 주셨죠. 네. 주요 요인이 어떤 게 있을 거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어떤 요인들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또 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된다는 공부하면 거죠. 특히 네. 부동산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사이클을 대충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투자 수익의 확률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거부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 굳이 제 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정말 몇 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